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저는 30대 직장인으로 원래는 작년 가을 결혼을 앞두고 있었던 예비 신부였습니다. 그동안 결혼 준비하면서 벌려놨던 일들을 정리하느라 정신이 없다가 이제야 한숨 돌리고 저의 얘기를 이렇게 익명의 공간에 털어놓을 기회가 왔네요. 결혼을 안 했으니 저에게는 파혼 사연이라는 걸 짐작하실 겁니다. 제가 결혼을 준비하면서 겪은 예비 남편의 황당한 태도로 인해 파혼하게 된 사연을 들려드리려고 해요. 아마 지금 저처럼 결혼 준비를 하는 구독자분들이 계시다면 저의 얘기에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고 속이 시원해지실 거라 생각합니다. 요즘에는 결혼할 때 남자 쪽에서 돈이 더 많이 드는 것도 옛말인 거 아시죠? 반반 결혼이니 뭐니 남녀가 공평하게 결혼해야 나중에 결혼해서 여자도 큰 소리치고 목소리를 낸다는 말을 하기도 하고요. 저도 뭘 모를 때는 같이 돈을 공평하게 보태서 결혼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자라고 해서 팔려가듯 결혼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물론 지금도 같은 생각이긴 합니다. 여건이 된다면 서로 더 보탤 수 있으면 좋은 거고요. 그런데 이런 저의 마음을 이용한 사람이 저와 결혼하기로 할 뻔한 남자였어요. 지금 생각해도 저에게 거짓말을 늘어놓았던 것만 생각하면 치가 떨릴 정도입니다. 남자친구와 만난 기간은 길지 않긴 했습니다. 대략 1년 남짓의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짧은 시간 만나고 결혼을 결심한 만큼 저는 전 남자친구를 믿었고 그만큼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파혼하고 나서 보니 내가 왜 이 사람의 진실되지 못한 면을 못 알아봤을까 싶었어요. 우리 친정에서는 파혼하고 나서도 예비 남편을 가만두지 않겠다면서 고소까지 한다고 하셨죠. 하지만 제가 금전적으로 크게 손해본 게 아니니 그냥 접자고 부모님을 설득했습니다. 아니 그놈은 땡전 한 푼 없고 다 빚으로 살면서 너한테 결혼하자는 말이 나왔다니? 그동안 너한테 솔솔이 가져간 돈도 있다며. 그 돈 전부 받아야지 너 이대로 그냥 넘어갈 생각이야? 파혼만 한다고 능사가 아니야. 네가 그동안 쓴 시간과 돈이 얼마냐? 우리 식구를 농락한 건 생각 안 해? 엄마도 이 정도로 화가 나는데 나는 오죽하겠어? 나 엄마처럼 확 고소해버릴까도 생각했었어. 근데 그래봤자 또 나만 힘들겠다 싶더라. 엄마, 나 바보 아니야. 내가 가만히 파혼으로만 끝낼 것 같아? 나한테 상처 준 만큼 더 돌려받게 해줬으니까 걱정하지 마, 엄마. 엄마는 하나뿐인 딸이 처음 결혼하겠다고 데리고 온 남자에게 상처를 받았다는 사실이 너무 마음이 아프셨던 것 같아요. 제가 왜 부모님 마음을 모르겠습니까? 하지만 저도 바보같이 파혼만으로 끝내고 가만히 있지는 않았어요. 저 나름대로 예비 남편이 저와 우리 가족을 속인 만큼 더 돌려줬다고 미리 말씀드리며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보다 3살이 많던 예비 남편은 작은 자영업을 운영하는 사람이었어요. 요식업 쪽 일을 하다 보니 항상 바쁘게 살더라고요. 데이트하는 시간도 여유롭지 않을 정도로 일하는 모습을 보면 간혹 안쓰럽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예비 남편이 피곤한 얼굴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오늘은 손님이 많아서 장사가 잘 됐어. 이런 날은 몸이 힘들어도 보람이 있지. 내가 열심히 해야 우리 이쁜 여자친구 나중에 결혼해서 호강시켜줄 수 있으니 지금은 힘들어도 참아야겠지? 이렇게 말하며 웃던 모습이 기억에 남아요. 이 사람은 참 책임감도 강하고 부지런한 사람이구나 싶었습니다. 회사에 제 또래 다른 남자 직원을 보면 본인 자아 실현이나 놀러 다닐 궁리, 여자 만날 궁리나 하는 사람도 많은데 부지런한 모습이 정말 대단해 보였습니다. 남자친구가 이렇게 자영업을 하며 열심히 사는 사람이었다면 저는 그저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하지만 저도 비교적 어린 나이에 사회생활을 시작했어요. 금융업에 몸담고 있어서 동년배들에 비해 연봉이 높은 편이었고 나름 제 분야에서 자리 잡았다고 생각했죠.
그래서인지 제가 사업을 하는 사람과 만나서 연애하고 결혼까지 생각하게 될 거라고는 예상치 않았습니다. 만남 초기만 해도 나와는 조금 다른 세상을 사는 사람이구나 싶었죠. 하지만 열심히 사는 예비 남편을 보면서 점점 마음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예비 남편을 처음 만난 건 지인의 소개였어요. 첫 만남에서부터 그 사람은 자신의 꿈과 목표를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매달 월급만 들어오면 금융치료를 받는 사람이라 예비 남편의 포부가 참 대단하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작게 가게 하는 건 알고 계시죠? 지금은 작게 시작해서 별 볼 일 없어 보이지만 저도 꿈이 좀 큽니다. 언젠가는 내 이름 석자 당당히 내걸고 프랜차이즈로 확장해서 더 안정적인 사업을 만들고 싶어요. 그럼 돈은 자연히 따라 붙겠죠. 그때를 위해서 지금 고생은 사서 하는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가 이렇게 마음에 꼭 드는 여자를 만날 줄은 몰랐어요. 제가 연애에 목숨 거는 사람은 아닌데 은주 씨는 앞으로 꼭 몇 번 더 만나 뵙고 싶네요. 네? 아,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고마운데요. 뭐 저도 딱히 만나는 사람이 없긴 해요. 솔직히 마음 말씀해 주시니까 저도 오히려 마음이 편하네요. 좋아요. 우리 몇 번 더 만나서 데이트해 보죠. 예비 남편은 처음 만났을 때부터 저에게 강한 호감을 숨기지 않았고 저는 당황스럽긴 했지만 저 역시 호감이 있었기에 두 번, 세 번 더 만나게 되었습니다. 만나다 보니 알게 된 거지만 예비 남편은 굉장히 현실적으로 미래를 치밀하게 준비하는 사람이라는 걸 느꼈어요. 사귄 지 1년 남짓 되었을 때 자연스럽게 결혼 이야기가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결혼이라는 현실적인 문제를 의논하려면 당연히 서로의 재정적인 상황도 오픈해야 하고 서로 준비할 수 있는 현금을 공유하는 게 당연한 일이죠. 먼저 금전적인 부분의 얘기를 꺼낸 건 그 사람 쪽이었습니다. 은주한테는 참 미안한 부분이 있어. 사실 내 나이를 생각하면 하루라도 빨리 결혼하는 게 맞는데 내가 사업 시작하면서 돈을 많이 쓰다 보니 결혼 자금이 충분하지는 않거든. 남자가 이 나이에 집 한 채는 있어야 하는 건데 결혼하니까 막상 너한테 내세울 게 없네. 예비 남편이 미안하다며 꺼낸 말에 저는 오히려 괜찮다고 했습니다. 요즘 세상에 집이 얼마나 비싼데 남자 쪽에서 마련한다는 게 말이 돼? 그것도 다 옛말이야. 서로 여건 되는 한 보태서 준비하는 게 맞지. 예비 남편은 먼저 본인 자금 사정상 집은 해오기 힘들다는 말은 진작에 했어요. 저는 원래 남자가 집을 마련해 오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비 남편에게도 부담 갖지 말라고 솔직히 말했습니다. 나도 남자 쪽에서 모든 걸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아. 우리 같이 준비하면서 서로 도와가면 되는 거잖아. 돈 문제는 너무 걱정하지 마. 우리 같이 의논하면서 해보자. 그 말을 듣자 예비 남편의 얼굴에 화색이 돌더라고요. 그러면서 아까보다는 조금 더 편안해진 표정으로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은주야, 내 말대로 하면 어떨까? 우리 둘 다 일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결혼 비용은 공평하게 반반씩 준비하면 좋을 것 같아. 그래야 서로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잖아. 예비 남편은 이어서 구체적인 금액을 언급했어요. 나는 최대한 끌어모으면 2억까지는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생각은 어때? 서로 같은 금액을 준비하면 결혼 준비는 그럭저럭 가능할 것 같은데? 예비 남편 제안은 저에게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들렸어요. 저도 그간 모아온 돈을 합치면 같은 금액을 준비할 수 있었기에 망설임 없이 동의했습니다. 좋아. 나도 조금 더 모으면 그 정도는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우리 둘 다 각자 2억씩 마련해서 결혼 준비하자. 정말이지? 아, 다행이다. 나는 네가 모은 돈이 없으면 어쩌나 내심 걱정했거든. 요즘 젊은 여자들 돈 없이 남자한테만 기대는 경우도 많은데 역시 내가 여자 하나는 잘 알아보고 골랐네. 고마워, 은주야.
저는 자신 있게 각자 2억씩 보태자는 예비 남편의 말을 믿었습니다. 돈에 대해 저에게 투명하게 얘기해줬기 때문에 더 믿었고 이 사람과 함께라면 정말 안정적인 미래를 만들 수 있겠구나 싶었어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가 이 말을 꺼낸 진짜 의도를 알게 되기까지 오래 걸리지 않았다는 것을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의 성실함과 합리적인 태도에 의심할 여지가 없었거든요. 둘 사이에 결혼 이야기가 구체화되면서 자연스럽게 양가에 인사를 드리자는 말이 나왔습니다. 먼저 우리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기로 했죠. 부모님은 두 분 다 퇴직 후 경기도 외곽에 조용한 집을 지었고 작은 텃밭을 가꾸며 여유로운 노년을 보내고 계셨어요. 늘 잔잔하고 따뜻한 분위기를 풍기는 분들이라 예비 남편도 큰 부담 없이 편안하게 인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친근하게 대해주시며 사위나 다름없이 챙겨주셨죠. 예비 남편도 우리 부모님에 대해 좋은 인상을 받은 것 같았어요. 돌아오는 길에 그가 웃으며 말하더라고요. 장인 장모님 참 좋으시더라. 네가 이렇게 잘 큰 이유가 다 있었네. 장인 장모님도 나 마음에 들어 하시는 거 맞지? 은주 네가 보기엔 어때? 솔직하게 말해줘. 저도 흐뭇한 마음에 대답했죠. 그럼 아까 우리 아빠 평소보다 술 많이 드시는 거 봤잖아. 이미 사위로 생각하고 계신 거야. 내가 외동이라 부모님이 더 좋아하시는 것 같아. 아들 하나 새로 얻는 기분이라고 너무 좋아하시더라. 첫 인사 후 우리 부모님은 사위를 아들로 생각하시겠다며 마음에 쏙 들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내심 뿌듯했어요. 예비 남편과 대화를 나누며 앞으로의 결혼 생활이 기대되기도 했습니다. 주변에 보면 사위랑 장인이랑 재밌게 사는 모습이 요즘 많기도 해서 은근히 기대도 되더라고요. 하지만 잠시 후 예비 남편이 슬쩍 제 눈치를 보며 조심스레 꺼낸 한마디에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근데 은주야, 이런 거 물어봐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혹시 우리 결혼 준비할 때 장인 장모님은 어느 정도 보태주실 수 있으실까? 그 순간 저는 대답을 망설일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 부모님은 소일거리로 작은 수익을 벌며 소박하게 노년을 보내고 계셨거든요. 이미 노후 자금에 여유가 많은 편도 아니었고 저는 그걸 잘 알고 있었기에 부모님께 경제적 부담을 드릴 생각은 추호도 없었죠. 게다가 예비 남편은 진작에 자기 부모님은 집 말고는 가진 게 없다고 말해놓은 터라 굳이 우리 부모님 도움 여부를 왜 묻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단호히 대답했습니다. 나는 우리 부모님이 이만큼 대학 공부 시켜주시고 키워준 것만도 감사드리고 있어. 사회생활하면서 내 월급 나중에 결혼할 때 쓰라고 부모님 돈도 알게 모르게 보태서 많이 모아주셨는데 내가 부모님께 노후자금 보태드린 건 없거든. 그래서 굳이 우리 부모님 노후자금을 결혼에 보탤 생각은 없어. 결혼 준비는 내가 알아서 할 거야. 우리 이미 결혼자금 얘기는 끝낸 거잖아. 서로 2억씩 준비하기로. 제 말에 예비 남편은 약간 당황한 듯 보였지만 금세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그래? 알았어. 혹시 기분 나빴다면 미안. 딴 뜻은 없어. 내가 오늘 너희 집 가보니까 장인 장모님 사는 모습이 그래도 우리 부모님보다는 형편이 나아 보여서 혹시나 해서 물어봤어. 그럼 너도 네가 준비할 만큼 준비해. 나도 최대한 모아볼게. 그래. 어차피 오빠도 오빠 힘으로 준비할 수 있는 금액이니까 나한테 같이 보태자고 한 거잖아. 우리 부모님께 굳이 손 벌리지 말고 해보자. 그때까지만 해도 예비 남편의 말에서 어떤 문제를 느끼지 못했어요. 저는 단지 서로 공평하게 준비하자는 취지라고 믿었죠. 나중에 가서 그 믿음이 깨질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도 결혼을 준비하며 이미 열심히 모으고 있었기에 서로 비슷한 금액을 준비한다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겼고 본인도 여력이 되니 구체적으로 2억이라는 금액을 말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예비 남편의 속마음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 제 자신이 지금 생각하면 너무 순진했던 것 같아요.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남자친구가 부모님 도움을 못 받는다고 말한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시댁에 첫 인사를 드리러 가던 날 약간의 긴장감과 설렘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차 안에서 예비 남편은 시댁에 대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줬어요. 우리 부모님은 많이 엄격하지 않으셔. 그냥 편하게 인사하면 돼. 그래도 처음 인사드리는 거라 너무 긴장된다. 혹시 나 마음에 안 들어 하시면 어쩌나 싶어서. 우리 부모님께 대충 너에 대해 말씀드렸어. 안 봐도 되겠다고 하셨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 저도 그 말을 믿고 가볍게 생각하려 했지만 막상 도착하니 긴장감이 확 올라갔습니다. 예비 시댁은 서울에서 2시간 걸리는 지방 쪽이었어요. 시내 작은 아파트에 거주하셨는데 이상하게 집에 온기가 없는 느낌이었습니다. 듣자 하니 4남매가 전부 다 뿔뿔이 흩어져서 각자 산다고 하더라고요. 그중에 예비 남편은 장남이었고요. 그래도 예비 시부모님 첫인상은 소박하셨어요. 예비 시어머님은 제게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저에게 아들 잘 부탁한다는 말을 먼저 했습니다. 우리 아들 아마 아가씨에 비해 부족한 점이 많을 거야. 그래도 잘 부탁할게요. 우리가 사남매를 키우고 출가시키다 보니까 애들한테 큰 신경을 못 썼거든. 그래도 아들은 아들인지 늘 부모 걱정만 하는데 내가 얼마나 미안한지 몰라. 엄마도 참, 이제 내가 좋은 짝 데려왔으니까 한숨 내려놓으세요. 자식일 내려놓기가 어디 쉽다니? 혼자 타지에서 장사한다고 그 고생을 하며 사는데 엄마가 어떻게 마음을 내려놔. 부모가 되어서는 자식한테 보태준 것도 없어서 미안한데. 이때까지만 해도 저는 예비 시부모님이 경제적으로 넉넉지는 않아도 아주 상식적인 분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화기애애한 대화가 이어졌어요. 어머님은 저에게 취미생활에 대해 물으셨고 저는 솔직히 답하며 분위기를 풀어나갔어요. 하지만 저녁 식사가 끝나고 차를 마시며 결혼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오자 분위기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남자친구는 부모님에게서 독립해 오랜 기간 자취를 했다며 그동안 한 번도 부모님에게 돈 걱정을 끼친 적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만 걱정스러운 얼굴로 돈 얘기부터 하셨습니다. 예비 시어머니가 뜬금없이 물으시더군요. 그래, 결혼 준비는 어떻게 하고 있니? 둘 다 돈은 잘 모으고 있어? 아들이 그러더구나. 네가 다른 여자들하고 달리 아주 알뜰하고 직업도 좋아서 돈을 꽤나 모아놨다고 말이야. 내가 그 말 듣고 한숨 내려놓긴 했다만 정말 괜찮겠어?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순간 당황했지만 최대한 차분하게 대답하려고 애썼습니다. 네, 저희 각자 준비하면서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 기획하고 있습니다. 둘 다 부모님께 손 안 벌리고 준비하기로 했으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어머님. 제 대답에도 불구하고 어머님은 뭔가 아쉬운 듯 한숨을 쉬며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그렇다고 해도 돈 없이 결혼이 어디 쉽니? 그래도 우리 아들이 여자는 잘 만났나 싶구나. 너한테는 참 고마워. 요즘 세상에 돈 없는 남자랑 결혼하겠다는 여자 없잖아. 어머니가 말을 꺼낸 순간 분위기가 묘하게 얼어붙었습니다. 그때 예비 남편이 얼굴이 새빨개져서 서둘러 자기 엄마 말을 막더라고요. 엄마! 그만하세요. 돈 문제는 우리 둘이 알아서 할 테니까요. 뭘 그런 걸 묻고 그러세요? 예비 남편의 당황한 태도와 어머님의 말 사이에서 저는 갑자기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둘 다 2억씩 보태기로 했다는 말을 못 들으신 건가 해서요. 제가 말을 꺼내려고 해도 남자친구는 서둘러 대화를 딴 데로 돌리며 돈 얘기를 못 꺼내게 했어요. 그래서 이후로 대화는 자연스럽게 다른 주제로 흘러갔지만 저는 어딘가 찜찜한 기분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어머님의 말투와 표정에서 느껴지는 뉘앙스는 마치 예비 남편이 결혼 자금을 모으고 있지 않다는 걸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죠. 돌아오는 길에 예비 남편에게 물어보고 싶었지만 분위기를 깨고 싶지 않아 그냥 넘겼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그 말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왜 어머님은 저렇게까지 말씀하셨을까? 혹시 내가 모르는 게 있는 걸까? 하고요. 하지만 여전히 남자친구는 돈을 열심히 모으자는 말을 했습니다. 양가 인사드리고 결혼 날짜를 대략 그해 가을로 결정했고 상견례는 결혼 전에 하기로 얘기를 끝낸 상황이었어요. 기간이 나름 촉박하지는 않았기에 천천히 결혼 준비를 하자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남자친구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남자친구가 잘 운영하고 있는 줄 알았던 가게가 갑자기 어려운지 갑작스럽게 전에는 절대 하지 않던 아쉬운 소리를 했어요. 그때가 아마 금리가 크게 오를 시점이었는데 월세도 오르고 물가도 오르고 다들 허리띠를 졸라매던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자기가 대출이 있다는 소리를 처음 꺼냈어요. 어느 날 남자친구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목소리가 어딘가 평소와는 다르게 가라앉아 있더군요. 오늘 저녁에 잠깐 볼 수 있을까? 너한테 솔직하게 얘기할 게 있어. 결혼할 사이에 숨기는 게 있으면 안 되잖아. 이렇게 분위기를 잡으면서 말한 적이 없었기 때문인지 왜 그러나 싶어 걱정이 들었지만 무슨 일인지 묻지는 않았어요. 저녁에 만난 남자친구는 평소에 자신감 있는 모습과는 달리 조금 초조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대화를 시작하자마자 뜻밖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사실 가게가 좀 어려워졌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는 항상 자신의 가게가 잘 되고 있다고 말했었거든요. 혹시나 결혼을 미루자는 말을 할까 싶어 물었습니다. 갑자기? 그동안 별말 없었잖아. 혹시 오빠 가게에 무슨 일 있었던 거야? 매출이 많이 줄었어? 남자친구는 저의 물음에 한숨을 쉬며 대답했어요. 요즘 금리도 오르고 월세도 올라서 부담이 커졌어. 물가도 계속 오르고 있잖아. 그러다 보니 가게 유지가 쉽지 않네. 저는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이해는 되지만 왜 이런 이야기를 이제야 하는지 의문이 들었거든요. 그가 더 이상 말을 하지 않는 걸 보고 제가 다시 물었어요. 그동안 가게 잘 된다는 말만 했지 어렵다는 말은 안 했잖아. 솔직히 말해봐. 나한테 진짜 하고 싶은 말이 뭐야? 저의 말에 잠시 침묵하던 그 사람은 결국 말을 꺼냈습니다. 사실 대출이 좀 있어. 꽤 큰 금액인데 매출이 잘 안 나오니까 이자 내는 것도 힘들어졌어. 이러다가 우리 결혼 자금 저축하기도 힘들 것 같지 뭐야. 그 말을 듣자 순간적으로 어안이 벙벙해졌습니다. 대출이 있다니요. 그런데 왜 이걸 지금까지 말하지 않았던 건가 싶었어요. 애초에 결혼 이야기를 꺼냈을 때부터 당연히 얘기했어야 하는 게 맞죠. 저는 화가 났지만 일단은 얘기를 들어봐야겠다 싶어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얼마나 되는 대출인데? 몇천 정도면 내가 이해하겠어. 하지만 결혼 준비하겠다고 하면서 이걸 왜 이제 얘기해? 진작에 빚이 있다고 솔직히 얘기했었어야지. 예비 남편은 저의 다그침에 난처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몇천 단위였으면 너한테 얘기도 꺼내지도 않았어. 사실 금액은 꽤 돼. 근데 정말 이번만 좀 도와줘. 몇 달만 이자만 내게 해주면 가게 정상화시킬 자신 있어. 네가 내 상황을 좀 이해해주면 좋겠어. 부탁 좀 하자. 내가 부탁할 곳이 없잖아. 우리 부모님 사정 너도 잘 알 테고. 어떻게 좀 안 될까? 그 순간 저는 너무 실망스러워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혼 준비를 하며 서로 믿고 의지해야 할 파트너가 이런 중요한 사실을 숨기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조용히 한숨을 쉬며 대답했죠. 오빠한테는 너무 실망이야.
결혼 준비하자고 할 때부터 이런 건 얘기했었어야지. 지금 와서 갑자기 나보고 도와달라니. 그럼 네가 말했던 2억은 어떻게 준비하려고 했던 거야? 솔직히 무슨 돈으로 결혼을 하자는 거였어? 내가 몇 달 도와주면 상황이 확실히 나아지는 건 맞는 거고? 물론 사업하는 사람이 빚 없이 한다는 게 어렵다는 건 압니다. 하지만 큰 규모의 대출이 있다며 처음 결혼하자고 했을 때부터 저에게 털어놓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그 부분이 속은 느낌이 들어 화가 났습니다. 근데 무슨 2억을 준비해 결혼을 하나 싶었죠. 대출 금액도 몇천만 원 단위가 아니라는 게 문제였어요. 매출이 잘 안 나와 이자를 내기 힘들었는지 저에게 몇 달만 도와달라는 부탁을 하더라고요. 하지만 결국 제가 그 사람 말을 들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그의 부탁을 들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몇 날 며칠 고민했지만 그가 어려운 상황에서 손을 내밀었는데 모른 척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날 약속 장소에서 준비한 돈을 건넸습니다. 여기 몇 달치 월세 되는 금액이야. 믿고 주는 거니까 결혼해서 천천히 갚아. 돈을 건네는 순간 제 마음이 복잡했어요. 이게 진짜 잘하는 일인지 확신할 수 없었지만 남자친구를 사랑하는 마음에 내린 결단이었죠. 예비 남편은 돈 봉투를 받아들고 눈을 크게 뜨며 말했어요. 정말 고마워. 운주야. 진짜 너밖에 없다. 결혼하기 전에 이 돈은 꼭 갚을게. 그러면서 그는 약간 농담 섞인 말투로 덧붙였어요. 나는 돈 관계는 아무리 가족이라도 확실히 하는 사람이야. 너한테 더 이상 이런 부탁은 안 할게. 꼭 갚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마음 한편이 조금 씁쓸했지만 그래도 고맙다고 연신 말하는 모습에 마음이 조금은 풀리는 듯 했습니다. 잘해봐. 일단 그 돈이면 급한 불은 끌 수 있을 거야.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노력해줘. 무슨 일이 있으면 솔직하게 말해주고. 나도 결혼할 사람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 큰맘 먹고 보태주는 거야. 남자친구는 고개를 끄덕이며 약속하듯 대답했어요. 그래, 이번만 날 믿어줘. 네 말 무슨 말인지 잘 알아. 내가 결혼 전까지 반드시 다시 매출 돌려놓을 테니까 걱정 말고. 돈 빌려줘서 정말 고맙다. 내가 앞으로 더 잘할게. 하지만 그날 이후로도 제 마음속에는 작은 불안감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 불안감이 나중에 더 큰 문제로 이어질 줄은 몰랐지만요. 어쨌든 그날 이후 저도 결혼 자금을 모으기 위해 부지런히 노력하기 시작했어요. 평소에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던 작은 지출도 하나하나 줄이면서 허리띠를 졸라맸죠. 직장인에게 점심시간이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하루 스트레스를 푸는 시간이자 힐링 타임이라는 걸요. 하지만 저는 그 돈까지 아끼려고 매일 아침 직접 도시락을 싸서 출근했고 친구들과의 모임도 최대한 자제했어요. 평소에는 무심코 사던 커피도 대신 회사 휴게실에서 무료로 제공되는 커피를 마셨습니다. 게다가 직장에서 더 많은 일을 맡아 초과 근무를 자처하기도 했어요. 밤늦게까지 책상에 앉아 자료를 정리하고 있으면 동료들이 종종 물었죠. 은주 씨, 원래 결혼 앞두고 있으면 운동이니 피부 관리니 자기 관리하느라 바쁜데 왜 회사에서 초과 근무를 하고 그래? 갑자기 돈독이라도 오른 사람처럼. 이럴 시간에 예비 신랑이랑 데이트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야? 그럴 때면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조금이라도 더 모아야 결혼해서 편하죠. 우리 예비 신랑이랑 저랑 지금 힘들 때라 한 푼이라도 결혼 전에 더 모으려고요. 저는 그렇게 말하는 게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남자친구에게 목돈을 빌려준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루하루 목표를 떠올리며 힘을 냈어요. 그때는 힘들어도 이게 우리 행복한 미래를 위한 준비라고 믿었거든요. 정말 나중에는 제가 목표했던 금액 2억 가까운 돈을 손에 쥐게 되었을 때의 뿌듯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남자친구 역시 저에게 돈을 다 모아간다며 걱정 말라는 말을 했기 때문에 마음이 안심되더라고요. 가게가 한동안 어렵다고 했는데 위기를 잘 극복해서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그리고 몇 달 앞으로 다가온 결혼 날짜를 생각하면
마음이 급했어요. 하루라도 빨리 돈을 합쳐서 신혼집부터 빨리 구해야겠다 싶었습니다. 예비 남편이 그동안 걱정 말라고 했던 말도 있고 게다가 어렵다고 했던 시기도 잘 넘어간 것 같아 한시름 놓았죠. 이제는 결혼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할 때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예비 남편에게 돈을 합쳐 집을 구하고 나머지 준비를 하자는 말을 꺼냈어요. 그런데 남자친구에게 돌아온 대답은 전혀 예상치 못한 말이었습니다. 예비 남편과 만나 이야기를 나누다가 급한 마음에 신혼집 얘기를 꺼냈습니다. 우리 이제 돈을 합쳐서 신혼집부터 구하자.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빨리 움직이는 게 좋을 것 같아. 일단 오빠는 바쁘니까 내가 알아보는 게 낫겠지? 나한테 돈을 주면 내가 알아볼게. 그런데 제 말을 듣던 그 사람은 약간 머뭇거리며 고개를 숙이더니 전혀 예상치 못한 대답을 했습니다. 글쎄, 결혼 자금으로 모아놓은 돈을 당장 못 준다는 겁니다. 그게 지금 당장은 돈을 못 줄 것 같은데 어쩌지? 순간 머릿속이 멍해지며 당황스러웠습니다. 뭐라고? 돈을 못 준다고? 우리 서로 2억씩 준비하기로 했잖아. 오빠도 그동안 문제없이 모아가고 있다고 말했잖아. 게다가 중간에 오빠 힘들다고 해서 내 돈까지 빌려줬는데 못 준다니. 그게 무슨 소린데? 그때 예비 남편은 어색하게 웃으며 변명하듯 말했습니다. 맞아. 그런데 사실 너한테 말 못한 게 있네. 아무래도 오늘은 솔직히 말해야겠다. 내가 우리 부모님 집을 사드렸어. 부모님이 급하게 이사를 갈 상황인데 돈이 없으시다잖아. 내가 하나뿐인 아들인데 어쩌겠냐. 급한 대로 내 돈을 들이면서 집 마련해드렸지. 미리 말 못한 건 정말 미안해. 조만간 말하려고 했어. 정말이야. 결혼 자금으로 자기 부모님 집을 샀다는 말이 들리는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부모님 집? 그게 무슨 소리야? 오빠 결혼 자금으로 지금 부모님 집을 샀다고? 우리 결혼 자금 잘 모으고 있다고 한 게 불과 며칠 전이잖아. 근데 집이라니? 예비 남편은 제 눈치를 보며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부모님 집이 낡아서 오래 걱정되었거든. 마침 전세 계약이 만료되기도 했고, 그래서 도와드리고 싶었어. 부모님 나이에 내 집도 없는 떠도는 게 얼마나 서러운 일이겠나 싶더라. 그래서 나도 모르게 우선 그쪽에 돈을 썼어. 저는 충격과 분노가 뒤섞여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순간 제가 준비했던 모든 계획이 무너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오라가 치미는 느낌이었지만 일단 참고 물어봤습니다. 그럼 지금 돈이 없다는 거네? 앞으로 나랑 결혼 준비는 어떻게 할 생각인데? 제가 묻자 예비 남편은 피곤한 듯 한숨을 쉬더니 이렇게 대답하더군요. 맞아. 지금은 돈이 없어. 2억은커녕 빚진 것만 있어서 마이너스지 뭐. 나도 참 고민 많다. 너한테 털어놓기 쉽지 않아서 그동안 많이 힘들었어. 그걸 말이라고 해? 아니 처음부터 말했었어야지. 그럼 우리 결혼은 뭘 어쩔 생각이었는데? 뭘 어쩌냐? 그래도 우리한테는 2억이라는 돈이 있잖아. 뭐 처음부터 대단하게 시작하지 말고 작게 월세집에서 시작해도 되는 거잖아. 2억이면 솔직히 결혼 준비하기 충분한 돈인데 뭐. 일단은 네가 준비한 돈으로 결혼을 하자. 정말 어이가 없다. 그러니까 지금 오빠 돈은 전부 부모님 집 사는 데 썼고 내가 모은 돈으로만 결혼을 하자는 거네? 내가 모은 2억으로 우리 결혼 비용을 다 부담하라고? 뭐 말하자면 그렇지. 그래도 그 돈 있으니 얼마나 다행이냐. 제가 그동안 얼마나 고생하며 돈을 모았는지 뻔히 아는 사람이 그걸 당연하다는 듯 말하다니요. 어이없고 황당했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화가 나서 차분히 물어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오빠가 그동안 잘 모으고 있다는 건 다 거짓말이었네?
가게가 힘들다고 나한테 돈 빌려달라고 한 건 정말이긴 해? 내가 도대체 오빠 말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믿어야 할지 모르겠다. 남자친구는 제 분노를 보며 당황한 듯 변명을 이어갔습니다. 아니야. 가게 힘들었던 건 정말이야. 근데 생각해봐. 어차피 결혼하면 내 가게도 결국 네 재산이나 마찬가지야. 우리 결혼이잖아. 너도 나를 좀 믿고 도와줘야지. 부모님을 도와드리려다 보니 그렇게 됐어.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말을 이어갈 수 없었습니다. 예비 남편은 마치 제가 준비한 돈으로 결혼하는 게 당연한 일인 것처럼 말하고 있었고 그 태도에 실망을 넘어 분노가 차올랐죠. 그 사람이 저에게 한 약속, 그리고 그 결혼에 대한 모든 계획이 단번에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처음부터 말했었어야지. 결혼 자금을 다 써버리고 이제 와서 나한테 가진 2억을 꼭 오빠 돈인 것처럼 말하는 건 뭔데? 나더러 결혼 자금을 전부 해결하라는 거잖아. 그런데 제가 계속 화를 내자 예비 남편의 태도가 갑자기 돌변하더라고요. 갑자기 싸늘하게 저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결혼하면 결국 부부는 하나가 되는 거잖아. 부모님 집도 결국 내가 물려받을 거고 그게 자산인데 뭐가 문제야? 신혼부부가 처음부터 힘들게 시작하는 게 당연하지 않아? 그의 뻔뻔한 태도에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힘들게 시작하는 게 당연하다고? 내가 그 돈을 어떻게 모았는지 알면서 네가 그런 말을 해? 오빠가 분명 서로 2억씩 준비하자고 해서 나도 고생하며 모은 돈이야. 근데 이제 와서 오빠 돈은 부모님 집에 다 썼으니 내가 다 내라는 거야? 그러자 예비 남편은 약간 짜증이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아니, 네가 나 좀 이해해주면 안 돼? 결혼할 사람끼리 네 돈 내 돈 따지는 게 이상하지 않아? 네가 이렇게 나오면 내가 곤란하잖아. 그 말을 들어보니 그 사람은 제가 모은 2억을 자신의 돈처럼 생각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곤란해? 그럼 나더러 내 돈으로 네 부모님 집까지 책임지라는 거야? 결혼은 네가 약속한 걸 지키는 것부터 시작해야지. 네가 뭘 준비했는데? 약속했던 2억은 다 어디 갔는데? 돈도 없으면서 뭐? 우리한테는 2억이 있지 않냐고? 오빠 지금 나랑 땡전 한 푼 없이 결혼하겠다는 거잖아.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그랬더니 예비 남편도 저에게 버럭 화를 내더라고요. 내가 돈이 없긴 왜 없어? 엄마 집이 결국 내 집이 될 건데 그게 자산이지.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시부모님 집이 마치 당장이라도 자기 것인 양 말하고 있었고 제가 고생하며 모든 돈을 당연히 결혼에 쓰겠다는 태도도 보였습니다. 뭐라고? 오빠는 부모님 집을 오빠 자산이라고 생각해? 그건 네 부모님 재산이지. 오빠 거 아니잖아. 당연히 내 것도 아니고. 설마 그걸로 결혼 자금을 대신할 생각이었어? 그는 별일 아니라는 듯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습니다. 결국 나중에 내 집이 되는 거잖아. 지금은 부모님 명의지만 어차피 돌아가시면 내가 물려받을 건데 뭐가 문제야? 그 말을 듣자마자 저는 믿기지 않아 멍하니 남자친구를 쳐다봤어요. 그날 그 인간의 태도는 도저히 제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결혼자금으로 자기 부모님 집을 샀다는 말을 들었을 때도 당황했지만 나중에 자기 재산이 된다면서 덧붙인 말은 정말 충격적이었죠. 그 태도에 억울함과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래서 오빠가 결혼자금을 전혀 준비하지 않은 것도 다 그런 이유야? 부모님 집을 믿고 그냥 손 놓고 있었던 거야? 그리고 내 돈으로 결혼하자 이 말인 거네? 제가 차갑게 묻자 그는 오히려 저를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처음부터 모든 걸 갖추고 시작할 수는 없는 거야. 결혼 초기에 좀 고생해도 둘이 벌면 뭐가 문제야? 처음엔 힘들게 살아야 성공의 달콤함도 아는 법이야. 내가 사업하는 사람인데 그걸 모르겠어? 우리 같이 버니까 금방 일어설 수 있다고. 고생? 나는 오빠랑 같이 고생하려고 결혼하는 게 아니야. 분명 처음부터 2억씩 준비하자고 한 건 오빠였어. 그런데 이제 와서 돈이 하나도 없고 결국 내 돈으로 결혼을 하자니. 대한민국의 어느 여자가 좋다고 하겠어?
오빠가 이렇게 나온다면 답은 하나야. 우리 결혼은 여기까지야. 나는 내가 모은 돈 전부 다 갖다 바칠 생각 없어. 오빠가 나를 이렇게 우습게 보면서 결혼하려는 건 용납 못해! 뭐? 은주야, 그게 아니야. 내 계획을 자세히 들어봐. 그는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붙잡으려 했지만 저는 단호히 그의 손을 뿌리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게 끝이야. 우리 둘 다 더 이상 시간 낭비하지 말자. 아참, 내가 오빠한테 빌려준 돈 말이야. 다행히 차용증도 있고 계좌 이체 내역도 있는 거 알지? 딱 3일 줄게. 이자는 봐줄 테니까 한 푼도 빠짐없이 내 통장으로 붙여. 내 할 말은 이게 다야. 이제 그만하자. 파혼이야. 너 지금 돌아서서 나가면 우리 진짜 끝이야. 잘 생각해봐. 누가 더 손해인지. 저를 붙잡으며 마치 자기를 놓치면 제가 손해라는 듯 말하길래 코웃음 주며 대답해줬습니다. 글쎄, 누가 손해인지 딱 알겠는데? 나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오빠가 전부 의심스러워. 가게 빚 있다고 할 때 나한테 돈 빌려간 것부터가 의심스럽다고. 정말 이력이 있긴 했던 거야? 내 돈으로 결혼해보려고 수작 부리는 거 아니냐고. 지금부터 내가 다 파헤쳐서 알아낼 테니까 단단히 각오하는 게 좋을 거야. 제가 일침을 놓으니 당황한 얼굴로 저를 붙잡으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뿌리치고 자리를 떠버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부모님께 모든 사실을 말씀드리고 파혼하겠다고 했어요. 부모님도 난리가 나셨죠. 노발대발하시며 그놈 뭐하는 놈인지 다시 알아봐야겠다고 하시며 지인들을 총동원하셨습니다. 엄마는 제 얘기를 다 들으시고는 아무래도 처음부터 별것도 없는 놈이 저에게 콩고물을 받아먹으려고 철저하게 계획하에 거짓말을 한 것 같다고 하셨어요. 제 전화기에는 그날 이후 불이 나긴 했습니다. 남자친구가 계속 연락을 해왔거든요. 구구절절 매달리며 결혼하자고 다시 생각해달라고 했지만 저는 빌려간 돈이나 갚으라고 했습니다. 몇 달치 가게 월세로 거의 1,000만 원 돈이었는데 저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돈을 되돌려받을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며칠 후에 저는 아빠 지인을 통해 남자친구 뒷조사를 하고 어이없는 사실을 전해 듣게 되었어요. 저는 거의 사기꾼이나 다름없는 인간에게 결혼 사기를 당할 뻔했더라고요. 너 파혼하길 천만다행으로 알아. 그놈이 운영한다는 가게? 그거 사장이 따로 있다더라. 거기서 월급 받는 주방장인데 뭐 월세가 어쩌고 어째? 나쁜 놈 같으니라고. 원래부터 돈도 없던 놈이야. 물어보니까 사장이 그놈 자르려고 하는 걸 사정사정해서 붙여있다고 하더라. 대체 그놈 부모는 이 사실을 알고 있는 거야? 알고 너랑 결혼시키려고 한 거면 몽땅 다 사기꾼 집안이지 뭐니. 뭐 2억으로 부모님 집을 사? 그것도 다 거짓말이래. 처음부터 네 돈으로 결혼까지 하려고 했던 놈이야. 너 그놈한테 돈 빌려준 거 있다며. 당장 받을 방법이 있는 거야? 뭐? 그럼 처음부터 다 거짓말이었다는 거네? 설마 했는데 역시 그랬어. 걱정 마 엄마. 나한테도 다 방법이 있으니까. 부모님은 고발이니 뭐니 방법을 총동원하라고 성하셨습니다. 가게도 찾아갔지만 그 인간은 우리 가족이 찾아올 걸 알았는지 벌써 자취를 감췄더라고요. 참 허무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저에게 그놈의 인적사항이 모두 있었어요. 결혼 준비하면서 어쩌다 보니 개인정보를 알게 되었거든요. 저는 빠르게 법적으로 조치를 취했습니다. 제 돈을 떼어먹었으니 당연히 고소도 했고 동시에 법원에 제 채권에 대해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어요. 제가 금융계에 있다 보니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지 확실히 알고 있어서 다행이었죠. 얼마 후 통장이 지급정지가 되자 그 인간이 어쩔 수 없이 연락이 왔더라고요. 야, 파혼이면 파혼인 거지 왜 남의 통장을 압류하고 그러냐? 나는 뭐 손가락 빨고 살라고? 고발장은 또 뭔데? 결혼까지 하기로 한 사이였는데 너 나한테 이렇게까지 할 거야? 부탁이니까 그만해. 내가 네 돈은 마련해서 줄 테니까. 통장 압류 풀고 싶으면 오늘 내로 내 돈 붙여. 안 그럼 꿈도 꾸지 마. 그리고 나한테 혼인빙자해서 돈 가지고 사기친 거잖아. 당연히 내가 당한 건 갚아줘야지 않겠어? 저는 그놈이 뭐라 하든 말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아쉬운 놈은 제가 아니라 그놈이었을까요? 저야 그 돈 솔직히 인생 공부했다 생각하고 안 받아도 그만입니다. 하지만 그 나쁜 놈이 저한테 한 것처럼 다른 여자한테 사기치고 다니는 건 막아야죠. 아니나 다를까 못 견디는 사람이 먼저 연락을 하더군요. 제 통장에 돈이 입금되는 걸 확인하고 나서 저도 통장을 풀어줬습니다. 하지만 고발을 취하하지 않았어요. 설사 합의하라고 하거나 큰 죄가 안 되어도 자기가 한 짓이 뭔지 알게 해주고 싶었거든요. 몇 달에 걸쳐 귀찮은 일이 좀 있었지만 저는 결국 그 사람과 관계를 깨끗이 정리하면서 법적으로 철저히 응징해 줬습니다. 제가 사람 보는 눈이 없어서 참 파혼도 힘들게 했지만 그래도 이혼보다는 파혼이 낫다고 결혼 전에 그 사람의 본 모습을 알아서 참 다행이라고 여기고 잘 극복했답니다. 저의 파란만장한 파혼 사연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부끄럽지만 저의 개인적인 얘기를 이렇게 하는 이유는 구독자분들은 저처럼 똑똑지 못하게 결혼 준비하며 속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입니다. 계산적으로 결혼하라는 게 아니라 적어도 결혼할 사람이라면 상대방에게 모든 걸 솔직하고 정직하게 내보여야 한다고 생각해요. 조금이라도 찜찜한 게 있다면 그 결혼은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작았던 문제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듯 커져서 나를 다치게 할 수도 있다는 걸 명심하세요. 저의 사연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